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이 사건은 제가 찾아보니까 방송에 나온 데가 아예 없더라고요. 네, 어디에서도 방송이 진행된 데도 없었고, 자료도 엄청나게 안 나와 있고, 이게 저도 되게 우연하게 알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미제 사건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 박종윤이라고 실종전단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사람. 박종윤이 이제 송파에 있던 그 살인사건의 용의자였는데, 공범은 검거가 됐고, 남궁 경민이라는 사람, 검거가 돼서 재판을 받았고, 이제 박종윤이라는 사람은 아예 그냥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송도 저희도 진행을 했었고, 뭐 그런 사건도 있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시는 그 고속터미널 살인사건, 걔도 아예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뭐 천안에서 있었던 강상돈이라는 애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미제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가, 그 남궁경민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출소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미 출소를 한 상태고, 제가 좀 된 것 같은데, 유영철 사건 관련, 강호순 사건 관련이 또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추가 여죄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서 한번 그런 분포도를 좀 만들어 봤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요즘엔 그 살인사건에 한정해서 미제 사건의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가 극히 드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도 가장 최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산 시악산 등산로 살인 사건 있죠. 그 사건의 범인을 아직 검거를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건을 제외하고 요즘에는 거의 미제 사건이 나타나질 않아요. 뭐 과학수사도 워낙에 많이 발전돼 있고, 대한민국에는 CCTV, 뭐 블랙박스, 여러 가지 이제 눈이죠. 황민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개의 눈이에요. 그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검거가 된다라고 보는 게 뭐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었죠. 근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미제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내용들을 좀 찾아보다가, 그 유영철, 강호순 뭐 이런 애들이 막 난리를 부리고 있는 그런 당시 시대 때 우리한테 좀 감춰졌던 내용들이 있지 않나? 혹시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됐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렴풋이. 이 사건이 2009년에 발생을 했는데, 현재 이 사건은 미제 사건 팀의 영구 미제 사건으로 거의 분리가 됐어요. 사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작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때는 2009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조모 씨라는 한 남성은요,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청주시 복대동에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친누나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5월 29일 정도까지는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모든 연락 및 생존 신호가 다 끊어진 거예요. 해서 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복대동에 있는 원룸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문을 두드려도요, 조용해요. 핸드폰에 전화를 해봤더니 핸드폰이 이미 꺼져 있어요. 계속 그런 상황이었죠. 하루하루 그냥 기다려본 거예요. 혹시라도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배터리가 나갔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6월 1일이 되는 그날, 아, 이거 아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자는 여성으로 당시 나이 36세 조 씨인데요. 처음에 이 실종에 대한 신고 전화를 받았던 곳이 청주에 있는 경찰서입니다. 이 경찰서에서 처음엔 미귀가자 신고가 들어와서 대수롭지 않게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 전에 강력범죄 사건들도 많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실종 전담팀하고요, 형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아이고 뭐 36살 다 큰 성인이면 뭐 그냥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일이 있어서 그냥 잠적한 거 아니야? 가출한 거 아니야? 잠깐 그냥 연락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능범죄수사팀에 계셨던 분들은 완전 얘기를 다르게 하신 거예요. 이거 느낌이 다르다.
일단 생존 반응이 아예 없고, 그리고 이분이 집을 나가야 될 만한 뚜렷한 동기조차 없다. 가족들부터 전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이유는 없지 않느냐. 뭐 빚의 문제, 금전 문제 다 확인해봐도 어떠한 동기도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뭐 빚독촉을 받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해서 범죄 혐의가 좀 가장 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바로 착수를 시작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36세 조 씨라는 여성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그러면 우선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될 건 최측근들, 가족, 지인 혹은 연인 관계 모든 걸 다 판단을 해봐야 돼요. 가까운 사람을 찾아봐야죠. 가족들도 전부 확인하고 친구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 사람이 이 실종 신고 되기 약 10개월 전쯤에 조 씨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나이는 50세, 김모 씨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탐문을 해봤더니요. 최근까지도, 이 실종 전까지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던 사실, 그 교제 사실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물어봐야죠. 김 씨에게 아니 당신 여자친구 조 씨가 어떻게 된 거냐? 연락이 안 된다. 혹시 알고 있냐? 라는 얘기를 했더니 자긴 모른다. 나한테 그냥 헤어지자고만 얘기하고 연락이 안 된다.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일부러 연락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근데 물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오랫동안 10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결혼에 대한 압박감이 왔고 헤어지자고 얘기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아예 잠수를 탄 걸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경찰은요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미 앞에서 뭔가 가출 가능성보다는 범죄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100% 믿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요 일단 가장 가까웠던 사람, 남자친구인 김 씨에 대한 행적 조사를 시작하는데 남자친구 김 씨의 집은 남양주시, 경기도죠. 그리고 연인이었던 조 씨, 실종자인 조 씨의 집은 청주였습니다. 이 사이에 차량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모든 CCTV를 한번 찾아보자.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들목들, 인근 차량들, CCTV 통행 부속을 수천 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사라진 실종자 조 씨의 집 근처에 오창아이 씨가 있었는데요. 그 CCTV에서 한 차량이 포착됩니다. 바로 남자친구 김 씨의 차량이 출입했다 나간 기록이 확인된 거죠. 근데 이게 그가 얘기했던 시각의 알리바이랑 맞지 않았어요. 5월 28일과 5월 29일 딱 그 연락이 끊어졌던 그 시점에 김 씨가 오창을 통해 청주로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일단 용의자로 가장 최우선으로 올려놓고 김 씨를 수사하기 시작하죠. 제일 중요한 거, 차를 타고 집에 왔다. 그리고 다시 나갔다. 그러면 차량에 실종자 조 씨를 태우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였고 그 차량이 어디로 갈지를 확인했더니 남양주 집 쪽. 거기까지 확인합니다. 그럼 무조건 제1순위로 수사를 해야 될 곳, 바로 김 씨의 집이었죠. 김 씨의 실제 집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니 그래서 영장도 발부가 됐고요. 처음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약 보름이 지난 6월 16일이었습니다. 6월 16일 날 혹시라도 범죄 혐의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해봤거든요. 뭐가 안 나와요. 뭐 증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골집 같은 데였고요. 뭐 노끈 있고 마대자루 있고 뭐 안에서 보더라도 뭐 혈흔이 보이거나 뭐 싸움의 흔적이 있거나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냥 그 장소에 있는 내용들만, 증거품이라고 보여지는 것만 하나씩 챙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압수수색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김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나도 연락이 안 된다고요. 나도 답답하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내 잘못이냐? 왜 내 집을 압수수색하냐? 말이 되지 않지 않냐? 난 되게 억울하다 라는 말만 한 거죠. 자, 그렇게 김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의 다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 경찰서에서 긴급 연락이 오게 됩니다. 바로 압수수색하던 팀 말고요.
본청 내부의 갑작스러운 신고 전화였죠. 압수수색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그 날짜 16일 오후 4시 50분경에 경기도 광주시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팔당호 수질개선본부의 한 직원이셨는데요. 그분이 옆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있으니까 치우면서 확인하려고 이렇게 걷고 계시다가 팔당호 광동교 300m 하류 지점에서 무언가 이상한 마대자루를 발견합니다. 쓰레기인 줄 알고 치우려고 딱 열었는데 그 안에 한 여성의 나체 시신이 발견된 거죠. 물론 그게 누군진 처음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빠르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우선 의심은 하고 있었죠. 왜냐면 이 팔당호가 앞서 말씀드린 김 씨의 집에서 차로 불과 15분 거리였거든요.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의심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신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문 채취를 먼저 딱 했는데요. 일치합니다. 실종 신고가 6월 1일 날 들어왔고 마지막 연락이 끊긴 게 5월 29일. 약 보름이 좀 넘은 시점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확보했던 경찰은 17일 밤 11시 45분 김 씨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당신이 죽였지. 라는 말이요. 김 씨, 저 아닌데요? 아니, 저하고는 진짜 상관없다고요. 저 아니에요. 계속해서 혐의만을 부인했죠. 근데 압수수색을 이미 진행했던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의 눈에 띄었던 증거품이 있었거든요. 시신은 나체 상태로 포대 안에 들어간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 상태로만 끝났던 게 아닙니다.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어놓은 증거자료도 확보를 한 상태였죠. 그리고 현장 압수수색도 끝났는데 경찰의 눈에 딱 띈 게 있었습니다. 유기했던 마대자루, 현장에서 발견됐죠. 그리고 사체를 묶은 노끈, 이게요, 김 씨의 집에도 똑같은 성분의 제품이 그대로 있던 겁니다. 이걸 국가수의 감정까지 맡겼죠. 이거 혹시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동일 제품 맞느냐? 답변은 맞다였습니다. 해서 경찰은 이 증거를 가지고 김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김 씨는 범행을 자백합니다. 내가 죽였다. 자, 자기가 죽였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품도 완벽했죠. 근데 앞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구 미제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일단 수사 결과 범행 동기가 확인이 됩니다. 5월 30일 새벽 1시 30분경에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이때 당시에 김 씨가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여자친구 조 씨에게 연락을 해서 일단 내 차에 타라 라고 얘기한 뒤 남양주 시인 자신의 집으로 가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끔찍하게 유기를 한 그런 모습이었죠. 범행 동기는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10개월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자신한테 헤어지자고 해서 몇 번씩 설득을 해봤지만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다. 너무 화가 났다. 아니 내가 빚도 500만 원도 갚아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에 화가 나서 살인을 했다라고 범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자백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여론도 그리고 언론도 치정살인이구나. 물론 이건 범죄자 김 씨의 말뿐입니다. 어쨌든 치정살인이다라고만 판단을 하고 단순한 사건이다. 그냥 그렇게 끝나나 보다라고 하고 이야기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를 조사했던 경찰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권경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다. 무언가 이상하다. 얘 확실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페다. 사이코패스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입니다. 분명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증거가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범행 당일 자신의 휴대폰을 꺼놨습니다. 위치 추적이 될까봐요.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사건 당일 고속도로도 말씀드렸죠. 아니 뭐하러 그렇게 많이 뒤져. 그냥 나가는 나들 그냥 바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찾아봤는데 안 나왔던 겁니다. 사건 당일날 피해자의 집을 가면서요. 피해자의 집과 가장 가까운 나들목 대신에 일부러 오창 나들목을 이용해서 혼선을 줬던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이었다라는 느낌이죠. 이렇게 계획적인데 증거가 나온 상태에선 혐의 인정. 죽였어요.
근데 우발적이에요. 계획적이라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계속 우발적이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던 게 김 씨였습니다. 경찰은 무언가 이상해서요, 프로파일러를 투입시킵니다. 프로파일러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부르는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수치, PCLR 검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24점이 넘게 되면 이게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 뭐 사이코패스다라고 분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도 30점 이상이 나왔죠. 40점 만점 중에. 근데 이 김 씨가요, 조사를 해보니까 30점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유영철, 강호순하고 똑같이 나온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이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건 어렵거든요. 말이 안 되는 점수치인데 그 정도의 점수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조사를 했던 프로파일러 심리분석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씨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평상시에는 매우 조용한 성격인데 자신에게 뭔가 불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 공격적인 성향을 엄청나게 내보이고, 그리고 죄책감 따위를 느끼지를 못한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이었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론에서는 치정살인이다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점점 기사가 사라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경찰의 촉으로는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판단하고 더 수사를 하고 있었죠. 이상했던 점 두 번째는요, 바로 김 씨의 현장 검증 날이었습니다. 김 씨의 왼손을 자세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진에서 왼쪽 손을 자세히 보시면 무언가를 감은 듯한 느낌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 붕대거든요. 아니, 왜 붕대를 감고 있지? 뭐 범행하다 다쳤나? 아니요, 원래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6월 18일 날, 검거된 다음 날이죠. 살인을 저질렀고 유기를 했기 때문에 그 증거품들을 더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김 씨를 데리고 남양주 자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막 자료를 찾고 있고 막 물어보고 하는 감시가 잠깐 느슨해진 사이에 김 씨가 집에 있던 유리 조각으로요, 자해를 했던 겁니다. 손목 부분에 자해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 그걸 바로 보고서 바로 고쳐줬구나, 그래서 붕대를 감고 있는 거구나. 아닙니다. 이거 감췄습니다.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은 뒤에 나오니까요. 감춰놓고요, 경찰 또한 자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해의 범주가요, 깊지도 않았습니다. 뭐 목숨을 잃을 정도도 아니었고요. 경찰 또한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19일 날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려고 딱 하는데 수갑을 채울 때 봤더니 이거 뭐야? 상처가 나 있던 거죠. 그래서 찢어졌다. 그때 거기서 다쳤다. 이런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부랴부랴 병원에 데려가서 세 바늘 정도 꿰매고 치료하고 묶어놓은 거였죠. 그리 큰 상처가 아니었었습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 씨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진짜 죽으려고요? 진짜 자해를 하려고? 그럴 거면 더 깊고 강하게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바늘 꿰맸고요. 생명에는 전혀 지장 없는 상처였죠. 제가 앞서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분명히 보인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적 동요, 죄책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인정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증거가 나올 때. 증거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다친 흔적을 갖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 중에 보면 혹시 뭐 이거 경찰이 강압 수사했다, 경찰이 일부러 그런 거다 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답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에 대해서 경찰은 이게 좀 이상한데? 느낌이 쎄한 거죠. 해서 주변의 탐문 조사를 한 번 더 시작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죠. 김 씨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장 비싼, 그 벤츠에서 나오는 승용차 중 가장 비싼 외제차를 사서 끌고 다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때도 김 씨는 특이했는데요. 대부분 긴장하거나 뭐 하거나
뭐 되게 좀 당황하는 듯한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담배 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담배를 줬지요. 담배 한 대 피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아무렇지 않게 받았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죠. 근데 주변 탐문 조사를 했더니 김 씨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지도 않는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들어가니까 담배를 달라는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거죠. 결혼과 이혼을 3번씩 반복했다. 그리고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경찰이 확인한 김 씨의 직업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입니다. 물론 수입이 적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입을 가지고 이런 차량을 운행하는 건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결혼과 이혼을 3번씩 반복, 그 이외에도 다수의 여성들과 만남, 교제를 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3번째 부인에게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듣게 됩니다. 아니 이거 옛날 일이긴 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김씨 좀 이상해요. 이거 사실 저희 가족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라며 어렵게 말을 꺼내신 거죠. 김씨랑 만났던 알고 있던 여성 2명이 현재까지 미귀가 상태자입니다. 실종자죠. 자, 이 연도가 언제냐면 2000년부터 시작입니다. 일단 밝혀진 건 2000년 당시에 김 씨가 운전했던 관광버스 안내도우미 당신의 33세 여성인데요. 그분이 2000년에 실종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도 실종자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실종되신 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3번째 부인의 처형입니다. 당신의 32세. 이분은 2001년에 실종됐죠. 경찰은 확인을 다시 해봅니다. 이거 뭔가 느낌 이상한데? 2001년 딱 그때까지 2000년과 2001년 그 범죄가 발생했을 그 당시까지 실제로 김 씨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했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이 돼서 2000년 이후부터 그 지역에 미귀가 명단까지 경찰은 전부 확보합니다. 이거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요, 김 씨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모르는 일인데요. 사라진 거 뭐 어떡하라고요. 나도 몰라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네, 이미 그때 당시부터 8, 9년 전의 일이죠. 하지만 자기는 절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뭐랑 똑같죠? 팔당댐 사건이요. 몰라요. 하다가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인정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도요. 이미 8년, 9년이 지난 사건, 실종자 사건입니다. 증거라는 부분을 찾아내기는 어려웠죠. 결국 김 씨가 얘기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해서 수사 7일째 프로파일러를 다시 한번 투입을 합니다. 근데요, 당시 경찰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얘가 무조건 범인이 맞아요. 얘 2000년, 2001년 사건에 그 실종자 살해한 사람이에요. 확신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수사하고 조사할 때 야, 이거 네가 그랬지. 2001년, 2000년 다 너랑 관련 있잖아. 이 사람들 너가 없앴지. 라고 하게 되면 모든 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 안 그랬어요. 저 아니라니까요. 화를 내거나 강력하게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다양한 느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김 씨는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가만히 있었죠. 자백도 안 하고요. 부인도 안 합니다. 증거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딱 그 상태.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강력 사건이 발생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청에서는요. 백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백서를 만들어서 그 사건의 시작부터 사건 내용, 조사, 결과, 어떤 재판 내용까지 모든 걸 만들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책을 경찰청에 계신 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수사를 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교육자료 배포용으로 경찰 내 자료가 배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사건 내용을 쭉 보는데요.
얘가 지금 저질렀던 행동들 소름이 돋으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바로 연쇄살인마 강호순하고 똑같은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사이코패스 점수도 높았죠. 무조건 그것 때문에 강호순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강호순의 범죄 스타일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첫 번째 이유, 체포 당시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면요? 증거물. 실제로 강호순도 검거됐을 당시에는요, 절대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같은 데서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씩 인정을 했죠. 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부정하다가 노끈, 자루 이런 증거를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했다라는 점. 둘, 앞서 말씀드린 사이코패스 점수. 어떠한 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사람. 감정적 동요가 전혀 없는 사람. 셋, 여성 편력입니다. 실제 김씨가 3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2007년경부터는 혼자 살면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사귀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강호순도 4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죠. 그리고 심할 정도의 여성 편력을 보였다라는 문제입니다. 강호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모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강호순이 그런 이제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려고 하고 거기에 집착했다라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김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씨는요, 좀 이상한 부분 쪽으로, 특히나 집 안에서도요, 굉장히 다량의, 이게 보통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할 정도의 영상들, 서적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성적 집착이 매우 강했다라는 거. 강호순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성적 요구에 대한 결과가 살인으로 가는 케이스. 이게 되게 유사한 느낌의 범죄자다라는 거였죠. 유사한 점 3번째입니다. 강호순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강호순도 자신의 직업 대비 굉장히 과할 정도의 차량들, 고급 차량들을 계속해서 뽑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호위동승이요. 차량을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했던 게 강호순이었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씨의 입장에서는 고급의 외제 승용차가 필요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차량을 토대로 여성의 호위동승 및 유인하는 계책으로 썼던 게 그 차량이었다는 거였죠. 이것 또한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실제로요, 김씨가 활동했던 모습들은 강호순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인터넷 동호회 활동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 같은데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밝은 사람인 양 계속해서 나가면서 사람들과 매치를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강호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잔혹하고 극악무도한 살인마, 사형수입니다. 근데 이상할 정도로 강호순의 범죄 패턴하고 김씨의 범죄 패턴이 일치했다라는 뜻입니다. 강호순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여죄에 대해서 더 드러날까에 대한 문제 때문에요. 김씨 또한 비슷했습니다. 여죄에 대한 부분에서 침묵만으로 일관을 했죠. 자, 그렇게 조 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2 여성에 대한 실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 넘겨 수사에 대한 부분이 더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6월 27일 밤 9시 25분 전국에 대대적으로 뉴스 속보가 뜨게 됩니다. 청주교도소에서 한 재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26일 날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치시켰고요. 신병을 청주교도소로 이관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얘 심리상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자해를 했더라고. 얘 좀 특별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청주교도소에 들어가 독방에 있는 상태였죠. 병사보호실 내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당일이었죠. 분명 독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순찰을 돌고 있었고요. 사망하기 10분 전에도 순찰로 확인됐습니다. 9시 10분경에 교도관이 순찰하면서 김씨를 봤는데 벽에다 등을 기대고 이불을 가슴까지 덮은 채로 신문을 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과 10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이었죠. 어떻게 사망했을까요? 사실 범행 도구가 없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는 더더욱이 말이죠.
범행 도구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의 팔에 있던 붕대였습니다. 자, 경찰의 입장에선 심리가 불안정한 것 같다. 자해를 한다 라고 판단했지만 아니요. 그는 감정적으로 어떠한 동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더 있어봤자 나오지 못한다. 왜? 강호순도 사형수가 됐으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죠. 자기가 어차피 계속 그곳에 살 거라면 방법은 딱 남은 거 하나. 하지만 도구가 없다. 도구를 가질 수 있는 방법 하나. 바로 다친 상처. 이 또한 계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김 씨를 처음 봤던 경찰은 검거 당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인자한 모습이었다. 마치 진짜 자기가 범인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 이후 증거가 하나씩 나타날 때 그 표정 또한 인자한 표정이었다. 당시 수사를 하셨던 경찰관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죽음 때문에 결국 조씨 살인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 재판조차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001년 실종된 2명, 영구 미제 실종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요, 그가 고양시 일대, 남양주시 일대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김 씨를 수사했던 경찰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어쩌면 김 씨는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2000년, 2001년 범죄 패턴이 매우 짧다. 그런데 갑자기 8년, 9년이 지난 2009년 또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살인의 냉각기가 그렇게 발동 걸리진 않는다. 어쩌면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장기 미제 실종 혹은 어떤 장기 살인 미제 사건, 범인은 김 씨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김 씨가 이런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전문가분도 계셨습니다. 완전 범죄, 단 한 가지, 자기만 사라지면 된다. 그 누구도 자기를 잡을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범인도 찾을 수 없다. 나만 사라지게 되면. 이라는 완전 범죄를 이렇게 꿈꾼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구 미제 사건, 우리에겐 두 가지가 놓여져 있고요. 그 이상의 확률도 분명 있습니다. 저희 김원TV에서는요, 이 김모 씨를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김 씨를 알고 계신 분, 혹은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씨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